자, 오늘 여론조사 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꽃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왔어요. 예. 네. 지금 이재명 후보가 48.9%, 네. 김문수 후보가 30.8%,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9.6%, 이렇게 나왔습니다. 없음 잘 모름이 10.7. 네. 이제 부동층 저렇게 나와 있는데 권영국 0.7, 황교안 0.3. 아, 거기까지.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요게 이제 23일부터 24일이니까 예, 지난 금토를 조사한 결과고 여기가 샘플이 굉장히 많은 조사입니다. 총 통화치도가 1,600명이었는데 표본수가 2,004명. 네. 전화 면접 조사고 응답률 18.9%고요. 네,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격차를 보면 18.1% 포인트입니다. 이 정도면은 이미 승패는 갈라졌다라고 봐야 할 텐데 다만 예. 염려가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여론조사 꽃은 김문수 지지율이 너무 안 나와요. 그러니까 30.8이 아마 제가 본 여론조사 중엔 제일 낮은 조사 같아요. 그렇죠. 지금 나머지들은 40%가 넘거나 네. 뭐 육박하거나 어쨌든 이재명, 김문수 후보 사이에 격차가 10% 포인트 이내, 즉 9% 포인트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네. 여기는 거의 2배에 이르는 18.1% 포인트로 나온단 말이죠. 자, 지금 일단 TK와 PK를 보면은 TK 지역 같은 경우에는 29.2 이재명, 김문수는 44.9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시 20%대인가 30%대를 기대했었는데 PK는 거의 비등합니다. 예, 이런 상황인데 여론조사 꽃이 뭐 조작했거나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네. 여론조사 회사는 아니고요. 다만 김문수 지지율이 고작 30%밖에 안 나온다. 물론 여러분들의 평가와 기대 속에서는 30%도 너무 많다. 이렇게 반응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러나 지금 네. 우리 현실 정치 구도에서 보면은 보수가 지금 결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30%밖에 안 나온다는 것은 다른 조사와 너무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염려가 됩니다. 이게 혹시 우리가 염려하는 하우스 이펙트 효과는 아닐지. 여론조사 꽃입니다 하면 김어준이가 하는데 확 끊어버리는. 거기는 이제 응답을 안 해버리는 거죠. 네. 이런 상황이라면은 네. 이 조사가 2,000명을 대상으로 했든 10,000명을 대상으로 했든 이게 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겠는가 하는 염려가 되는 겁니다. 네. 예, 물론 저는 30% 그 미만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점. 또 하나 염려되는 부분은 전화 면접 조사예요. 네. 내가 누구를 지지하는지를 밝히기 꺼려하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선거가. 예. 내란 세력들이 지금 내란이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후보를 내세워서 지금 대선을 치르고 있는데 난 그 후보 지지한다라는 말을 차마 못하는 그런 보수 유권자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전화 면접 조사는 내 목소리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버튼을 누르는 게 이제 ARS 조사인데 전화 면접 조사 지난 대선 때는 전화 면접보다는 ARS가 더 적중도가 높았다 이런 평가도 나왔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전화 면접 조사가 어떨 때는 더 정확하다라는 평가도 나오지만 지금 이 국면에서 더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뭐 김어준 총수가 이끄는 여론조사 꽃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그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해서 선거에 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맞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조사가 너무 튀게 나오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염려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다수의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그렇습니다만은 여론조사는 어디까지나 이제 추이나 추세를 보는 하나의 도구이자 수단이다 보니까 그렇지. 어떠한 여론조사 하나만을 맹신해서 이 선거판의 흐름을 보는 것은 또 부정확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또 특정층의 기대나 희망만 반영됐을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두루두루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몬스테라님은 총선 때 맞지 않아서 못 믿겠던데라고 하셨는데 이 총선 때도 사실 PK 지역 등 네. 뭐 여러 몇몇 곳에서 지역에 많은 대해서. 당선자를 낼 거라고 민주당이 예측을 했는데 PK가 단 한 석도 얻지 못했던 17개 의석 중에 예. 한 석. 한 석을 얻죠. 예. 그래서 저는 하여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확한 여론조사 데이터를 갖고 선거 판세를 분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주말 사이에 또 두루두루 연락을 해봤습니다. 예. 역대 그 선거 네. 판세를 정확하게 짚어냈던 분
한 세 분께 네. 여쭤봤는데 그분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50, 40, 10. 50, 40, 10.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3%. 그렇게 예측하면 될 것이다. 뭐 더 나오면 53도 나올 수 있고, 와, 근데 적게 나오면 47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 근데 40은 좀 놀랍네요. 제 개인적으로는. 김문수. 네, 그러니까 왜냐면 40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내란이 벌어지고 나서 조기 대선이고 우리 역사에 찾아보기 힘든 이런 배경 하에 치러지는 선거인데 김문수가 40이다. 야, 이거는 그만큼 보수 결집이 아주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물밑에서 엄청난 보수 결집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거네요. 네, 그렇죠. 자, 그렇다고 이제 이준석하고 단일화를 하면은 50대 50이 되느냐? 그건 또 아닐 거예요. 그렇죠. 예, 이준석 지지자들의 절반은 그 김문수로 되면은 투표를 안 하든지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네. 뭐 단일화가 되든 안 되든 뭐 상관이 없고 50, 40, 10 이 구도대로 간다면은 이미 결과는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예. 여하튼 최대한 많이 끌어모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정확한 데이터에 분석해서 네. 판단을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아까 어떤 분이신가 네네. 용민 씨가 김어준에게 약간 짜친 것이 있지요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무슨 사심이 담긴 분석이란 투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저 혼자 주장하겠습니까? 네. 판세 예측이 정확한 분들도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론조사 꽃이 왜 언론에 잘 이렇게 인용이 되지 않느냐? 이게 하우스 이펙트 효과 때문에 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잘 응답하지 않은 그런 조사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여론조사 꽃의 이런 한계가 너무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할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네. 저는 좀 아주 무난한 네네. 그리고 차라리 좀 다른 여론조사 회사와 많이 네. 헷갈리는 뭐 이런 이름을 달고 예. 조사를 하면은 네. 여론조사 꽃하니까 너무 튀잖아요. 네. 그것도 수구 언론들이 얼마나 비난을 많이 했습니까? 이 김어준 회사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색을 많이 탈피시켜서 조사하는 것이 어떨까? 그래야 여론조사의 정확도가 높아지지 않겠는가 예.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예. 예를 들면 뭐 한국 리서치가 있고 코리아 리서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코리안 리서치. 아니면 대한민국 갤럽. 대한갤럽. 대한갤럽. 네. 리얼 메다. 뭐 이렇게 하시든지 뭐든지 간에. 레알 메타. 네. 레알 메타. 조금 이제 색깔이 좀 도드라지지 않는 회사명이었으면 어땠을까. 뭐 저희가 이제 웃자고 한 얘기고요. 네. 하지만 저희가 그 여론조사가 부정확하다 이렇게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비싸고 돈을 많이 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샘플이 많다라는 것은 정확도의 측면에서도 오히려 보정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 가지신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하우스 이펙트라는 걸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듣는 거니까. 정말 심각해요. 이게 사실 여론조사뿐만이 아니거든요. 한국 여론평판연구소인가? 이제 KOPRA라고 해서 그리고 또 여론조사 공정 얘네들도 하우스 이펙트 굉장히 심해요. 이게 보통 데일리 안에서 공정에 맡기거나 뉴데일리에서 맡기거나 맞아 아니면은 저기 고성국 TV에서 한국 여론평판연구소에 맡기거나 그 고성국 씨 같은 고성국 씨가 주필로 있는 아시아투데이 맞아요. 맡기거나 맞아요. 그래서 이 두 군데는 굉장히 문제적 여론조사 회사죠. 더 문제적 여론조사 회사는 바로 명태균 건데 명태균 씨는 소멸돼 가지고 이번 대선에서 별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우스 이펙트를 감안하지 않고 여론조사 데이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국민들이 이제 이것까지 알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경각심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월요일 방송이어서 지난 대선 TV 토론과 관련돼서는 김용민 브리핑에서 많이 못 다뤘는데요. 엊그제 있었던 TV 대선 토론 여러분들의 가장 분노를 촉발시키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도 이거는 폐륜적 발언이고 그렇지. 그러니까 정치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싶을 정도로 뜨악했던 내용인데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큰 상처도 아닌데 그렇지. 그 작년 1월 2일에 있었던 테러. 시칼 테러. 그 테러에 대해서 황제 헬기를 탔다. 공격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요 영상을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그럼 본인이 성남무료원을 그렇게 자랑하고 이게 최대의 치적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본인이 거기 오면 큰 상처는 아니고 뭐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그 성남무료원이 그것도 못할 정도 의료원인가. 성남무료원을 만든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그렇게 볼 때 그러면 제대로 이 성남무료원을 알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선 어떻습니까? 성남의료원은 일반 병원들이 하지 않는 공공의료에 중점을 둔 병원이어서 이거는 뭐 그때 당시에 혈관 수술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제가 판단할 수 없고요. 두 번째로는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잠깐 네. 가능한 기회를 좀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뭐 간단한 수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동맥은 1mm를 벗어났고 정맥은 67%가 잘려서 1mm만 더 깊이 들어갔거나 옆으로 들어갔으면 사망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이야, 이게 정말 참 저게 인간인가 싶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조금만 더 깊이 찔렸으면은 사망할 상황이었어요. 조금만이 어느 정도냐? 1mm. 1mm만 더 들어갔으면은 이미 망인이 됐을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이건 정말 반세기 만에 가장 심각한 정치 테러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뭐 그때 심리학자 김태영 선생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사람이 총으로 쏠 수는 있어요. 도덕적 가책감이 덜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들고 있는 흉기로 남을 찌른다? 이거는 웬만한 숙련자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가 개인의 일탈로 그런 짓을 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분명히 배우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요. 예, 그건 나중에 드러날 일이고요. 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살인미수. 제가 그거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배우가 있다라고 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쓰러지고 나서 물청소를 했잖아요. 경찰이.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실려간 것. 사람이 죽었으면은 응급 조치를 취하고 살 수 있는 길을 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선의 방안을 택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예를 들면 한국에서 못 고친다. 뭐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만은 외국 가서 고친단 말이죠. 그러면 나라를 배반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난데없이 부산에서 서울로 이송됐다고 그걸 가지고 부산 의료를 무시했다느니 일단 터무니없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황제 뭐 후송이다 이런 말도 나왔고요. 아니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왜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합니까? 심지어 국민권익위원회가 그거 갖고 조사도 했었어요. 자, 죽을 뻔했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을 살린 거예요. 박수를 쳐도 모자랄 일에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난 사람한테 용기와 격려를 주진 못할 망정 왜 성남의료원 안 갔냐고. 아니 웃겨. 야 그러면 부산에서 성남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건 공공의료원입니다. 또 그렇죠. 네. 공공의료원의 경우는 예를 들면은 좀 사정이 어려워서 이런 공공의료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자리를 비워둬야 될 일이고 또 거기가 응급후송이 가능한 곳인지 또 불명확했고요. 가능한 곳으로 의사가 서울대병원을 추천했겠죠. 그래서 서울대병원 간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쓰러진 사람이 목에 칼이 찔려가지고 지금 죽느냐 사느냐 경각에 놓인 사람한테 왜 성남의료원 택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묻는 것이 합리적인 태도인가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테러 행위가 있었던 그 즉시 그 당일에도 제 주변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거는 이재명 당시 대표가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진짜 대통령의 길을 간다. 야 이거를 이겨내는 사람이 결국 대통령이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도 그 즉시 그리고 그 다음 날 언론에 대서특필된 게 헬기 갑질, 뭐 황제 헬기 이런 걸로 도배가 됐어요. 이거는 어느 특정한 여론조작 세력이 야 이런 프레임으로 몰고 가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전 단언컨대 그렇다고 보고요. 그렇다면은 이 시칼 테러범 배후에 누군가가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남의료원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김문수가 한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고 이번엔 이준석이 지적한 거예요. 성남의료원의 병상 가동률이 60%라고 이야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패했다고. 자 다른 병원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대병원 일반 병상 가동률 51.4%였습니다. 그리고 서울 성모병원 63.7%. 예, 여기도 60%에 가깝네요. 삼성 서울병원 61.7%. 세브란스병원 58.2%, 서울 아산병원 54.2%였습니다. 성남의료원이 병상 가동률이 60%이기 때문에 이건 실패한 병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건 게다가 공공의료원이에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약에 코로나 같은 사태가 또 발발했단 말이죠. 병상 가동률이 90%면은 수용할 사람이 없는 거야. 수용할 자리가 없는 거야. 그러면 대란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공공의료원은 일부러라도 병상을 많이 비워놔야 합니다. 공공의료원은 돈 벌 목적으로 운영되는 데가 아니에요.
병상 가동률이 이거밖에 안 되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무식하거나 혹은 이재명의 중요 성과, 정치의 어떤 동기가 됐던, 정치 참여의 동기가 됐던 성남의료원 설립을 깎아내리기 위한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라는 건데, 자, 지난 그 3월에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예. 성남의료원을 망치려 두는 신상진 성남시장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이었는데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안정적 발전을 위한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해까지 의료원장 부재 상태가 2년 가까이 지속되었습니다. 급기야 국민의힘 출신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2023년 민간위탁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현행법상 지방의료원 민간위탁은 보건복지부 승인 사항입니다. 성남시의 승인 요청에 보건복지부는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작년 10월까지였던 연구 시한은 지난해 말까지로 한 차례 연장되었지만 현재까지 그 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남시 의료원의 민간위탁 추진은 제대로 된 공공병원을 만들겠다는 성남 시민의 열망을 철저히 짓밟는 것이며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성과를 지우기 위한 정략적 계산일 뿐입니다. 또 수익성 위주의 병원을 운영하겠다는 공공성 포기 선언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재명 시장이 정치에 참여하게 된 동기이면서 어떠한 중요 업적 중에 하나인 성남시 의료원을 지금 성남시장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의사 출신의 신상진 씨가 네.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병원을 민간에 위탁하려고 했고요. 민간에 위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공병원이 영리를 추구하게 되죠. 당연하죠. 민간 병원화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상진이가 취임한 다음에 2년 동안 병원장을 임명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의료원 인력들이 또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또 방출되고 있어요. 병원을 망가뜨리려고 작정한 거죠, 신상진이가. 그래서 망가졌습니다. 망가진 걸 두고 이준석이는 이재명 탓을 해요. 아니, 이재명이 성남시 의료원을 설립한 지가 이제 10년이 다 돼가는 판인데 현 시장의 지난 3년간의 엉망진창 시정, 특히 성남시 의료원을 망가뜨린 이런 책임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이재명이 잘못했다라고 몰고 가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맥락을 하나 짚어야 합니다. 네. 뭐냐? 신상진 시장은 성남의료원 허물기로 취임할 때부터 작정을 했습니다. 약간 그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기시감이 좀 느껴지는 근데 건가요? 홍준표는 네. 그 의료원의 그 노동자들이 네. 그 자기를 드세게 비난하니까 네. 화가 나가지고 홧김에 그 병원을 없앴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데 이 사람의 그 성남시 의료원 망가뜨리기는 대단히 큰 전략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이 3년 전만 해도 다음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네네.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선 가도에 똥물을 뿌리려고 했고요. 여기에 이준석이 힘을 합치고 있단 말이죠. 네. 저는 이준석이 여전히 김문수와 단일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요 맥락에서 단일화 얘기가 나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김문수도 성남의료원을 씹어대고 있고 예. 이준석도 씹어대고 있어요. 이준석이가 먼저 씹어대고 있단 말이죠. 비판하는 지점이 같네요. 어떤 큰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야 준석아 네가 먼저 길을 뚫어라. 김문수가 다음에 왜 그때 테러 당하고 성남의료원 안 갔냐라고 비난할 거니까 네. 그렇게 세트 플레이를 하자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들이 지금 팀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선공 후공 반복해가면서 이제 이재명을 때리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죽이기는 사실 3년 전부터 이재명 후보에 대한 네. 수사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아시죠? 당대표 되자마자 예. 바로 기소가 됐단 말이죠. 예. 지금 12개 사건 9개 기소 5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말이죠. 이게 다 큰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 아니겠어요? 저는 성남 의료원 때리기로 봐서는 이준석과 김문수는 현재 한 편이고 아마 사전투표 앞두고 사퇴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전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제 판단이 터무니없습니까? 아니요. 저도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이 선공 후공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보면 실제 이준석 후보가 먼저 이재명 후보를 때리면 거기에 또 반응하듯이 김문수 후보가 반응하는 것이 뭐 한두 가지는 아닐진데 네. 이 성남시 의료원권도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보고 하여간 우리가 이 선거를 가볍게 언론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 프레임에 말려들면 안 됩니다. 예의주시하면서 경각심을 가지면서 네.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